서울대 이종섭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서울대 경영대학에서 재무금융 전공하고 있고요. 네. 이 디지털 금융 관련돼서 뭐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도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단촐하게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 자세히 해주세요. 네. 제가 뭐 이제 여러 군데를 제가 약간 장돌뱅이처럼 전전하거든요. 컨퍼런스 뭐 이런 거 예, 많이 예. 가는데 최근 한 3년 정도를 통틀어서 봤을 때 네. 지금 이제 한국 학계에서는 제일 인사이트 많으신 분, 크립토 관련해서는 네. 그래서 직접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약한 게 이제 그 실제로 본인이 해보시는 걸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이제 파고들다 보니. 네, 그 대학원생도 많고 하니까. 네. 근데 지금 이종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디파이도 많이 해보시고 그래서 상당히 그냥 진성 그 코인 투자자들이랑 바로 대화를 해도 너무 재미있게 대화가 가능한 그런 이제 아주 흔치 않은 분입니다. 네, 그래서 대단한 분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분입니다. 네. 네. 오늘 아니, 모셨던 거는 사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네. 모셨는데요. 지금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진행이 상당히 더디고 네.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네. 또 한국은행 총재 최근 취임하셨는데 조금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CBDC 쪽에 무게중심 싣고 있는 약간 그런 모양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두 가지가 되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가능하냐 실질적으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네. 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그냥 어떤 투자 상품적인 대상으로 처음에는 막 논의된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치 저장인데 무슨 투자를 하느냐. 결국에는 그 다음 논의는 그럼 지급 결제로 쓸 수 있느냐 이런 논의에 주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최근에 이제 자산 토큰화 시장이라는 게 열리면서 네. 이제 미국 국채가 토큰의 형태로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국채가 토큰화되기 시작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또 그 채권들을 모아서 펀드를 만드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재무에서 얘기하는 머니마켓 펀드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머니마켓 펀드도 블록체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회사가 이제 블랙락 같은 회사입니다. 네. 최근에 조금 다양한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비들이라고 하는 디지털 머니마켓 펀드가 출시되어서 성공적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계실 텐데요. 이 자산 토큰화 시장에서 자산만 토큰화 됐을 경우에는 완결이 되지 않거든요. 네. 결국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자산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수익에 대한 노출이 됐을 때 거기에다 지급 결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채워주기 시작한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급 결제 인프라가 먼저 마련이 되다 보니까 이 지급 결제를 이용해서 그냥 리테일 단에서 하는 소액 그러한 거래도 가능하게 되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제도권 기관들이 기존에 해왔었던 어떤 채권 같은 것들을 거래시켰을 때에 대한 지급 결제로도의 이제 인프라로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지급 결제 인프라로서 제도권에 급격히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것들은 어떤 인프라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하냐 마냐의 문제가 그걸 넘어서서 결국 우리도 정형 자산들, 증권형 자산들이 이 블록체인이라는 공간에 글로벌에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급 결제 인프라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인프라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은 하냐 마냐의 논의보다는 우리 한국형으로 어떻게 만들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 게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각기 다른 입장에서의 좀 담론들이 모이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해야 된다라는 그런 쪽에 필요해지는 거죠. 제도권에서의 사용 수요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고 네. 자본시장이라는 건 글로벌리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만 따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인프라의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예전에도 보면은 디지털 달러 레일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지금까지 우리가 달러나 원화를 교환하는 체계들은 다 이제 은행 계좌 중심의 은행망을 통한 것들이 전통금융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그 달러를 블록체인이라는 공간 속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은행의 계좌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지갑입니다. 지갑. 결국에는 이제 계좌 중심의 경제 생태계가 지급 결제 생태계가 지갑 중심의 경제 생태계로 이제 변환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제 블록체인화되는 그런 것들이 될 텐데요.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 달러 레일이라는 거는 요 블록체인 상에서 다양한 거래들이 늘어나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달러를 쓰는 것과 비슷한 행위의 이 지급 결제 수요가 거기서 생겨나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쓰고 있는 계좌인 지갑에 담아서 쓸 수 있는 달러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형태가 될 것이고 현재 그쪽에 담아서 쓰고 있는 통화는 이제 달러가 거의 대부분인 것이죠. 한 95% 이상의 사용들이 다 달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냥 이제 코인 살 수 있는 어떤 이 디지털 징표, 약간 이 정도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대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어떤 달러 유동성, 글로벌 달러 유동성을 블록체인 위로 그렇죠. 올리는 말 그대로 레일의 역할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하고 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비트코인 어떻게 삽니까? 뭐 업비트에다가 아니면 빗썸에다 계좌를 열면 은행에 있는 우리 돈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비트코인을 사는 방식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크립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식으로 안 사고 바로 지갑 대 지갑으로 사시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 부분에서도 이제 그쪽에서 쓸 수 있는 달러가 따로 마련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쪽에서 지급 결제 인프라가 따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게 디지털 달러 레일 같은 의미일 텐데 기존에는 이 디지털 달러 레일이라고 하는 지급 결제 인프라가 생기니까 기존에 있었던 크립토 거래를 조금 더 비용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 위주로 발전해 왔었어요. 근데 네. 거기에 이제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제 자산 토큰화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현실에 보고 있는 이 지폐 달러를 지금 블록체인 상으로 미러링을 해준 게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지폐, 달러 지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각종 증권들 있잖아요. 특히나 현금에 가장 가까운 증권이 미래의 돈. 뭐 내일 제가 1달러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내일 받을 돈이잖아요. 네. 네. 이게 채권이에요. 사실은 1일 만기 채권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현금성이 가장 강한 어떤 증권성 자산, 정형 자산들이 또 똑같은 방식으로 미러링이 돼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자산 토큰화 시장인 거고 국채가 토큰화되기 시작하는 거라서 네. 이제 이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셈수가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전까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 달러의 활용처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제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을 블록체인 상에서 할 수 있게 하는 의미로서의 디지털 달러 레일이 되니까 활용에 대한 그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들이 자산 토큰화 시장을 통해서 다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인프라적인 역할을 하는가가 다시 각광을 받게 되는 이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크립토의 세상과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 자본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상에서 공존할 수 있게 되면서 거기에서 지급 결제 체결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화폐인 달러가 그곳에 존재해 주는 것, 스테이블 코인의 형태로 존재해 주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달러 유동성을 현실 세계에서 블록체인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지금 현실 세계에는 달러도 있고 유로화도 있고 엔화도 있고 원화도 있지만 지금 거기에는 현재는 이제 달러만이 독보적으로 독점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스테이블 네. 코인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가진 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알겠다. 이게 레일이 깔려 있고 이동이 가능한 거 알겠어. 근데 왜 굳이 지금도 금융 좋고 잘 되고 있는데 이게 토큰 블록체인 위로 이걸 올려서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 네. 나는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지금 설명에 조금 포함되어 있지만 네네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스테이블 코인만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존재해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달러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과 CBDC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일종의 우리가 이 디지털 메신저처럼 난 너한테 1달러 줄게라는 걸 기록하는 게 블록체인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인터넷상으로 서로 채팅할 수 있는 공간의 폭은 굉장히 넓죠. 네. 근데 사내에서 하는 채팅이라 생각하시면 그 공간의 폭이 굉장히 좁죠. 네.
전자 굉장히 열려있는 인터넷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가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개방형 블록체인을 이더리움이라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이고 네. 그게 아니라 사내에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는 인트라넷에 해당하는 것이잖아요. 그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인데 네. CBDC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프라이빗. 블록체인망을 구현하기 때문에 확장성은 없어요. 대신 안정성은 굉장히 큰 형태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왜 달러는 이런 인트라넷에서만 거래되는 것이 필요 없이 인터넷상으로 거래를 시킬 수가 있냐면 기축통화이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어느 정도의 좀 쉐이크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달러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항상 그 수요를 누릴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권 시장에 너무 부채가 많은 이런 상황에서는 달러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안정성보다는 확장성에 방점을 두더라도 달러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도 자기네들은 기본 수요가 나온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위주로 디지털 달러 레일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원화에 대해서 투영해 본다라고 한다면 절대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자본시장을 갖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원화는 그러한 어떤 베이스 수요가 있는 통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과 같은 스탠스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정성과 어떤 확장성, 혁신성이라는 그 비율의 최적점이 대한민국과 미국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원화 생태계를 디지털화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차원이 두 개가 열리는 거죠. 네. 네. 안정적으로도 만들어야 돼요. 안정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금융에서는 투자자가 안정적인 거에 대해서 잘못된 나쁜 기억을 갖잖아요. 신뢰를 잃게 되면 이거는 단순히 상품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이 투자자 신뢰를 어떤 식으로 확립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안정성이 나오려면 우리가 1원을 발행하면 1원으로 만들 수 있는 담보 자산을 항상 유지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국채를 1원 시가를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어서 이 1원에 대한 환급에 대응하기로 준비하고 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1달러가 금매로 시장에 팔리더라도 99센트에 가깝게 쉽게 팔릴 수 있는 자본시장 유동성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국채를 갑자기 팔려고 했을 때 현재 시가가 1원이라고 해서 사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0.99원으로 팔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0.90, 0.89원으로 되게 싼 가격으로 팔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유동성이 없는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언제든지 내가 1원을 누가 요구했을 때 지급 준비를 하려면 담보자산을 1원어치만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유동성 프리미엄만큼 더 오버 콜레터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과도하게 과담보. 담보를 잡아놔서 싸게 팔리더라도 1원을 환급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후자겠죠. 후자죠. 네, 후자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굉장히 다른 성격이지만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신뢰도를 급격하게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우리가 미국이 하고 있는 방식을 하고 싶다라면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유동성이 풍부한 국채 시장이에요. 현재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라는 것이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인프라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투자자 신뢰, 이때의 투자자들은 국내에 있는 원화 사용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지갑으로 이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한국의 은행 계좌를 틀 수 있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거나 그렇죠. 제외 동포들 중에서도 거소증이나 이 거주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잖아요. 네. 제한된 공간인데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는 거는 그러하게 은행이 내준 계좌가 없더라도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 쓸 수 있는 지갑을 통해서 이 경제 생태계에 접속을 하게끔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이유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내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거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1원의 가치 안정성을 갖는다는 걸 계속해서 보증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저는 초기에는 시장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자리를 잡아가야 할 것인데 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가치 안정적이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은 뭐에만 쓰이냐면요. 우리가 3만 원, 4만 원 정도 하는 소액 결제밖에 안 써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 시장을 지금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를 한다. 채권의 원금은 정말 엄청난 양의 돈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큰 금액의 돈을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송하고 거래 대금을 취급을 하는데 약간의 가치 흔들림이 있다라고 해서 99센트가 사실은 뭐 1밀리언의 달러의 원금을 가지고 있는 채권 계약에서는 작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화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의 활성화는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가치 안정성에 대한 우리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시장 수요가 있는 달러 대비 시장 수요가 얇은 원화 같은 경우에는 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그 방점에 있어서 굉장히 더 많은 노력과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리를 하자면 네. 그래서 단순하게 미국처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하나만으로 우리가 블록체인에서의 지급 결제 체계를 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걸 흔들림 없이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어떤 방식으로 확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100만 원을 찍어내는데 120만 원어치의 채권을 담아 준비해 두어야지만 지금 이 환급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발행업자한테도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구조예요. 네.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무엇이 가장 대표적인 담보자산이 될 것인가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1원으로 바뀔 수 있는 것. 사실 그거는 이 은행권에서 갖고 있는 예금이 사실은 가장 1원의 가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네. 그리고 현금화될 수 있는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담보자산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발행업자가 실제로 시장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발행 구조를 짜더라도 어느 정도 유동성 프리미엄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의 담보자산은 은행 예금성으로 구성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시장성인 채권 자산으로 구성을 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한국형 모델은 사실은 은행과 핀테크 내지는 은행과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간에 굉장히 기능적이고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상생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따로 분리시켜서 미국처럼 시장 중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 경우에는 담보자산에 대한 제약 조건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많지 않을 것이고요. 은행한테 다 해보세요라고 한다면 은행은 이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급결제망으로 충분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혁신의 네. 동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 대비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에 관심이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자들을 실제로 대면해 본, 그래서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일으켜본 그러한 노출 정도가 우리 플랫폼이나 핀텍 사업자에 비해서 훨씬 더 그 표면적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어떻게 해서 최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실질적으로 시장 플레이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걸 규제화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마찰 비용이나 규제 비용 없이 될 수 있게끔 규제 설계를 해주는 거죠. 어떠한 행위들이 가능하게 하되 그 행위는 이 시장이 원하는 가장 비용 적합한 방식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규제가 만들어지면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모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보고 있는 디지털 원화 생태계는 미국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준으로 한 그냥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하나가 아니라 코어에는 CBDC랑 은행권이 가지고 있는 예금 토큰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었던 신뢰 기반을 가지고 담보나 내지는 이미 그것을 담보로 하고 있는 형태의 디지털 화폐로서 코어 부분을 구성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크로스보더, 국경을 넘나들면서 해외에 있는 하지만 원화에 대한 거래 결제를 해야 되는 그 경제적 이해관계자들을 품기 위한 또 지급결제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 부분들을 일종의 장애 파생 상품 시장처럼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 또 원화가 존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 비율이 초기에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은 시장을 점진적으로 형성해 가고 따라가면서 설계해야 되는 문제지, 이거를 CBDC 예금 토큰 100, 스테이블코인 0도 아니고요. 이것을 0, 스테이블코인 100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크로스보더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즈니스가 전체 원화 사용량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 아마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시장 규모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그 시장 규모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죠. 아까 말씀드린 걸 제가 누군가 곡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유동성이 풍부한 언제든지 현금화될 수 있는 예금으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가치 안정성이 뛰어나서 많은 활용 사례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요구할 거예요. 그럼 그걸 발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지냐면 담보자산이 필요해집니다. 네. 그럼 예금을 넘어서는 그 수요부터는 무엇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냐면 국채 수요로 이어져요. 그러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마치 미국이 USDC, 테더를 통해서 지금 담보자산의 미국 단기국채의 수요가 두 회사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처럼 전통금융에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잖아요. 대한민국도 지금까지 채권 시장은 유동성이나 시장 뎁스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선진화되지 않은 시장인데요. 사실 금년에는 이제 국제 채권 지수에도 우리나라 국채가 편입되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거시적인 기회를 맞닥뜨리는 이 순간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활용 사례를 통해서 요 담보자산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국채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요 창출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디지털적인 이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사례를 통해서. 그래서 이건 조금 동태적인 선순환 구조에 가깝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처음에는 안정성을 만들 수 있는 형태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잘 쓰이고 확장성을 갖게 되면 이 수요 때문에 담보자산의 수요로 이어질 수 있게 되니까 그 경우에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국채시장의 초과 수요를 추가적인 수요를 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디지털 세상 그리고 은행권 그리고 자본시장의 이 세 축이 같이 선순환 구조로 맞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파지티브 썸 게임을 뛸 수 있는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이 플랫폼화되고 있는 금융에서 이 원화 디지털 레일을 어떻게 구성하고 깔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의 가장 중요한 중장기적인 전략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질문 하나 했는데 거의 지금 키노트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것 같아서. 이게 아무래도 저희 이제 그 시청자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돼서 네. 제가 약간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일단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달러 유동성을 블록체인 위로 올리는 레일의 역할을 하는 네.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블랙록이라든지 여러 자산 운용사들 그리고 글로벌 IB들도 이 블록체인 위에서 어떤 새로운 토크나 상품을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확장하는 것이 기본적인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지금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달러 거래 비중이 50% 조금 넘지만 사실 토크나 국채라든지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달러 거래 기반 비중이 거의 99% 이상이니까 그렇죠. 훨씬 이제 유리한 운동장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미국과 같은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불가능하다. 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때 담보 자산을 아주 쉽게 국채를 그냥 갖다 박으면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한국은 글로벌에서 통용되는 네. 좀 가치 안정적인 담보 자산 자체가 지금 발명된 게 없다. 그렇죠. 한국 국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자산은 아니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그걸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지만 단기간 내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가능한 거는 이제 원화, 예금을 기반으로 1대1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는 있겠다. 그리고 네.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는 하다. 근데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대응은 불가능하고, 어차피 CBDC, 뭐 예금 토큰, 스테이블 코인을 적당히 배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배합을 할 거냐는 사실 이 유틸리티, 실용성, 어떤 활용 사례에 대한. 활용 사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도의 말씀을 제가 주신 것 같은데,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코린이라서 네. 궁금한 게 또 생기는데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그럼 옵션이 뭐 예를 들어 CBDC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예금 관련한 그런 토큰이 있을 거고, 그리고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미국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막 하는 거고, 네. 한국은 이제 말씀 설명해 주신 대로 두 분이 이제 중간 어딘가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 설명을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 이제 예금으로 시작했다가 국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올 수도 있다 하셨잖아요. 이제 그러면 민간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확 또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일까요? 이게 사실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먼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민간이 만들고 네. 그게 활용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인데 이제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초반에 이제 환급성을 굉장히 잘 보장해주는 구조로 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더 추가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된다면, 만약에 이미 국내에 있는 지방은행에 있는 예금까지 다 담보로 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물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금에 대한 수요가 생기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다 담보로 활용되고 나면 어떤 추가적인 담보 자산을 필요로 할까요? 그렇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돈들이 다 쓰이고 나면 가장 가까운 미래의 돈들이 이제 담보 자산으로 가장 좋은 후보군이 될 텐데, 네. 단기 채권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현재의 국채가 단기 채권 발행 정도가 우리 1년 미만의 만기의 단기 채권 시장이 어떻습니까? 발행도 다 하지 않고 사실 유통도 되게 활발하게 되지 않는 그렇죠. 구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수요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생기겠죠. 그럼 그 수요를 가지고 이제 기재부나 다 자신감을 가지고 국채 발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전통 시장이
이쪽에서 유도가 되어 있는 수요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아까 딱 말씀해 준 것처럼 네. 이건 중장기적인 우리의 전략 플랜인 거고 네. 단기적인 숙제를 잘 풀었을 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우리한테 올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차곡차곡 우리가 새롭게 하는 이 디지털 금융을 어떻게 잘 자리 잡게 해서 우린 플랫폼 강국이잖아요. 그리고 K컬처 같은 KIP들 어떻게 보면 컨텐츠적으로 전 세계가 우리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인바운드에 대한 관심을 결제 체계랑 연결했을 때에는 한 번도 사용돼 보지 않은 방식으로 원화가 국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플러스 썸의 게임이라는 거죠. 파지티브 썸.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거죠. 얘를 잘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팅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국채 수요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있는 담보자산 및 구조가 갖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이죠. 알고리드믹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할 수 없지만 명목화폐 담보형이나 채권 담보형에서는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단순히 디지털 금융을 이 디지털 금융 세상만의 문제로 자꾸 보다 보면 사실은 큰 그림을 놓칠 수가 있는데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 게 자산 토큰화잖아요. 그 연결을 어떻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이 인프라에 대한 구조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처음 안정적으로 만들어지는 단계에선 제 생각에는 정말 뭐 예금 60%에 제가 사업자라면 국채 40%로 하더라도 40%에 해당하는 부분이 갖고 있는 유동성 프리미엄 걱정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이 있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60% 이상의 환급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국채가 어떤 가격으로 팔릴까에 대한 고민이 들잖아요. 만약에 100이 80으로 팔린다라고 한다면 실제 발행한 거에 한 120% 정도의 채권을 담고 있어야지만 마음이 편할 거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하지만 그런 비용을 감내하면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차곡차곡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축으로 CBDC 예금 토큰과 함께 전체 원화 유동성을 설명하는 한 풀 안에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지금까지 못했던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가 어떤 식으로 열리는지에 따라 이 비율은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게 제로섬 게임을 하듯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요 비중이 늘어난다고 해서 CBDC와 은행의 예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체 파이가 커지는 방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그 파이를 늘리기 위한 전략적인 구조를 어떻게 계층적으로 짜야 될까가 사실은 우리의 해야 되는 질문이고 찾아야 되는 답이지 이 전체 파이를 우리가 딱 100이라고 정해놓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기존에 있었던 예금 수요나 아니면은 기축통화, 막 우리 그 법정 통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 핵심이 뭐냐면 블록체인은 인터넷이기 때문에 돈의 인터넷.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금융행위는 우리가 넷플릭스로 영화 보듯이 다 플랫폼화되어 있는 금융이기 때문에 확장성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융 지형이라는 게 꼭 남한 반도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어요. 이 이커머스, 이 파이낸스의 공간은 사실은 디지털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고자 마음을 먹으면 글로벌리도 확장을 시킬 수 있는 플랫폼화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영토를 파지티브성 게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늘려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 CBDC 예금 토큰, 스테이블 코인의 최적 조합이라는 것이 아마 답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것 저도 몰라요. 우리가 같이 네. 고민해야 되는 어떤 부분인 거죠. 근데 제가 볼 네. 때 말씀하시죠. 근데 은행들은 그럼 기존 은행들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정말 핀텍이랑 뭐 이렇게 협업을 해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 마음이 있다고 보시나요, 교수님께서는? 사실은 일단은 이 크로스보더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래 행태 중에 하나는 송금입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사실 우리나라는 금융은 로컬하지만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은 전 세계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그룹 안에서 내부적으로 돌아다니는 크로스보더에 대한 송금 수요는 굉장히 많고요. 이 사업이 존재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확장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은행은 은행이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할 수 있고 비용 효율적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추구를 할 텐데요. 그래서 저는 FX 비즈니스나
뭐 기본적으로 은행이 해왔던 비즈니스를 또 다른 인프라로 구현했을 때 훨씬 더 비용 효율적으로 그리고 스케일을 더 크게 만들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업성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뭐 그랬을 때 이거를 인프라적으로 활용하는 법에 있어서의 은행이 가지고 있는 뭐 기술적인 한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부분은 잘할 수 있지만 UI, UX를 만드는 단계에서 소비자 친화적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핀텍과 은행이 협업을 해서 좀 더 나은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협업에 대한 형태도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따로따로 놀 것 같지도 않고 둘이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최적화된 협력 어떤 구조나 형태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엄청 지금 압축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어리둥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질문은 해야 되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담보 얘기할 때 네네. 예금 담보가 가장 좀 편한 접근이 될 거다 이런 네네. 식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딱 들어오는 생각은 한국은 지금 이미 은행에서의 그 예대율이 거의 룸이 없잖아요. 그쵸. 사실 되게 타이트한데 여기서 담보로 예금을 가져다 쓰게 되면 이제 대출 문제를 또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또 말씀을 해주신 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로섬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 파일을 크게 넓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냥 유추하기로는 네, 그냥 CBDC를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처음에는 거기에 우리가 이제 어떤 유틸리티 사용처 그러니까 사용 사례가 검증됐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단기 채권 발행을 그 용도로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단기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돈이 보통은 채권은 우리가 이제 예금 이 돈을 시중에서 현금을 땡기기 위해서 발행을 하는 건데 국가가 이 경우에는 말하자면 용도가 그런 용도라기보다는 담보가 필요해요라고 하니까 그렇죠. 담보가 예. 필요해요라고 하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네. 필요한 요소를 국가가 이제 제공을 해주는 그런 네. 차원에서의 어떤 협업이 될 것 그뿐만 같고 아니라 사실은 아까 예금 기반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셔도 네. 발행을 하려면은 발행된 양만큼의 예금을 누군가 이 발행업자들이 확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업 예금의 예치량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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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기존에는 지방에는 지방은행이라고 뭔가 고려하지 않았던 발행업자도 이젠 지방은행에다가 담보자산을 예치해야 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만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까지 예금을 예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지방은행들은 오히려 예금에 대한 기반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지방에 예금이 쌓인다, 지방은행에 그 예금은 뭐에 쓰일 수 있을까요? 추가적인 대출로 이어질 수 있겠죠. 사실 우리의 경남권이나 전남권이나 지금 굉장히 각기 다른 산업 구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 노후화되어 있어서 뭔가 좀 디지털 트랜스폼을 하거나 스마트 팩토리화 해야 되는 그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하지만 지방에 있는 그 금융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금을 기반으로 해서 대출을 내주기에는 예금이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굉장히 좀 취약적인 그러한 형식,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업 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지방 은행들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생산적 금융,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건데 거기에 들어오는 유동성을 사실은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어떻게 보면 활용 수요, 그래서 발행 수요, 그걸 가지고 끌어 들어올 수 있는 게 제가 보고 있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오히려 은행권은 특히나 지방은행권은 거기에 대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다 차고 남은 다음에도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현재의 돈에 대한 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썼으니 그 다음은 뭘까요? 미래의 돈을 만들어서 담보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먼 미래라고 한다면 언제 받을지 모를 돈이니까 가격이 너를 띄겠죠. 그렇죠. 그걸로 하기에는 비용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발행업자들은 최대한 만기가 짧은 미래의 돈을 요구할 겁니다. 네. 그럼 그 수요를 국채 수요로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우리는 발행을 훨씬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국가가. 그리고 이제 국채 담보가 한번 생기면 그거 다른 쪽으로도 이제 원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금융시장은 멀티플라이어 이펙트, 이 승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하나가 발행됐다고 해서 그 발행된 금액만으로 경제적인 효용성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계속 시장을 흘러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흘러간 그 공간마다 사실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원화 확장성,
내지는 원화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이 디지털 금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않았지만 참 효자스러운 해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효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 우리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냐 마냐의 논의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효자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마지막으로 뭐 저희가 좀 시간이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네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저도 사실 다른 데에 게스트로 가면 굉장히 이제 폭력적인 질문 많이 받습니다. 예. 아니 물어봐요 저한테. 많이 당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그러면 뭐 용처를 네가 만들 수 있는 거를 제시해봐라. 저는 사실 그냥 갑자기?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흐름을 조금 봤을 뿐인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고 있으면 제가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겠죠. 약간 네. 좀 폭력적인 질문이랑 전제하고 여쭤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때 용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답변 중에 잠깐 얘기하셨어요. 이제 K컬처 얘기를 좀 하시긴 네.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조금 처음에 접근을 해보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플랫폼 사용 많이 해보시죠. 네. 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직접적으로 그 기업명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사고 파는 것들이 국내에 있는 상품으로 제약되지는 않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글로벌한 이커머스 트랜잭션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래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금 결제를 하고 있는지 그 백단에 대해서는 보통 생각 안 해보잖아요. 네. 그 백단이 굉장히 단순화되고 비용 효율화될 수가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면.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이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사용자들은 모르지만 백단에서 기업한테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인프라 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플랫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뭐 10,000원짜리 하나 사는데 아멕스 비자로 사다 보니까 10,000원에다가 1,000원 수수료를 내야 돼서 1,500원밖에 없었던 해외 어떤 구매자라고 한다면 조금 머뭇거릴 거를 이제는 1,300원으로 낮춰가지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면 구매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는 이 핀테크의 세상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돈으로만 사게 하는 게 아니라 Buy Now, Pay Later라고 하는 이거를 BNPL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블록체인과 완전 다른 건데요. 사실은 돈이 없더라도 지금 사세요. 나중에 지급하시고요. 라는 방식으로 굉장히 이 매출이나 거래 대금을 굉장히 크게 키워온 핀테크의 최근 활용 사례들이 미국에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까지 결부된다라고 하면 편리해진 그리고 비용 효율적으로 매우 싼 거래 비용을 가지고 있는 어떤 페이먼트 시스템을 탑재하고 거기에다가 그 비용 절감을 통해서 BNPL처럼 일단 먼저 사세요. 나중에 내시고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나와줄 수 있는 기회가 이러한 인프라 전환을 통해서 생겨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이 장사의 경계가 아마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플랫폼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눈으로 보는 걸 실제로 내가 뭘 사용할 수 있어 라고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하고 계시는 거를 훨씬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어라는 걸 고민하는 게 기업들이 하는 것인데 그 기업에게 인프라를 비용 효율적인 인프라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혁신은 시작이 됩니다. 아까 이제 잠깐 그 해외 송금 같은 경우가 효율화하기 되게 좋다. 너무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비용도 조금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근데 법제화되는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하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원화가 국내외 이제 크로스보더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시장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제도권화하고 법제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해야지만 이제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요즘에 지방에는 이 해외에서 오신 그 노동자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화로 지급한 것들을 자국 통화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계속해서 한국을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가족분들도 오셔야 되고 만약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경제 거래 같은 것이 그 해외 분들의 가족들의 상당히 어느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을 꼭 다시 가서 한국에 써야 될 원화는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의 시장 사이즈인데라는 거를 누군가가 아주 거칠게 질문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답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네.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국제적으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원화 인프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쓸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거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활용 사례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노령화 사회를 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이주 노동자분들에 대한 생산성이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는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해외 송금이라는 거는 점점 커질 비즈니스지 줄어들 비즈니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주민등록증도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럼 네. 우리가 금융권으로 포섭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래는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죠. 품지 못한다면 우리한테 기회비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기회비용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인프라를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내고 제도권 안에 자리를 잡게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바운더리 이 지형은 넓혀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즉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활용처인데요. 정확하게 그게 어느 정도의 시장 사이즈로 어떤 성장률을 가질 것인가? 저는 이 질문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대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지를 고민하는 데 쓰다 보면 굳이 그 성장률을 계산하기보다는 이미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면 된다. 네, 굉장히 신박한 직관적으로- 내용이 없어도 된다. 네, 왜냐하면 사실 지금 BTS 티켓을 살 때 대금 결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외에 있는 분들은 아멕스 비자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비용 효율적인 요 대금 지급 결제 옵션을 여기에 있는 우리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해외에 있는 분들이 믿을 수 없으니까 안 한다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네. 너무 재밌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하네요. 뭐 굳이 신박한 거 없어도 된다. 그냥 하면 된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이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서울대 이종석 교수님 모시고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저희가 워낙 좀 압축적으로 대화를 해서 한 번 들으시면 이게 뭔 소린가 할 수 있지만 여러 번 한번 청취를 해보시면 저는 좀 좋은 네. 인사이트 얻으실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